우리가 언제 윤석열 보고 일본에다가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으며, 언제 청와대를 옮기라고 그랬으며, 언제 그 헌재 판결을 어기고 사과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일본의 핵 폐기수를 배출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대표님께서 이거 진짜 떨려가지고. 자, 힘내라고. 임세은. 파이팅! 제가 진짜 정말 안 떴는데 딱 떤 적이 2번이거든요. 지금 대표님 옆에 계실 때랑 지난번에 매불쇼 나와서 정영진 씨 보고 떨었던 거 딱 그거 2번째입니다. 저 생방송하고 가도 안 떠는데 오늘 갑자기 떨리네요.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에 누가 그런 그 공약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국민을 속인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그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안 설친다고 나와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차이는 0.73%를 더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계속 요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촉감 외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 외교? 촉감 외교. 촉감 외교? 네, 사실상 뭐 핵공유 느낌. 맨날 느낀다고. 네, 그다음에 심리적. 네, 심리적 G8 상태. G8. 네, 그래서 심리적 핵공유. 네, 심리적 핵공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촉감 저는 외교.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에 대한 화살이 점점 크고 많아집니다. 화살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 가장 속 터지겠다 싶었던 건 분명히 아까도 앞에 방송에서 쭉 얘기하셨는데 언론에 나온 일부 따옴표 보고 그걸로 당을 때리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 입장에서도 오늘 되게 많이 오셨는데 분하니까 막 답답하니까 오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당연히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권을 통해서 싸워주는 분들 다 당원이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사실 그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당원들이 갑자기 뭐 훌리건 소리 듣고 그래서 뭐 천원당원 얘기 듣고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 당원들 결집하고 중도층까지 갈 거냐 이 전략이 전 아예 안 그려집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그래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당원으로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필요한 비판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예를 들면 절차 또 예의 뭐 이런 걸 다 갖추는데 그중에 소수가 꼭 이렇게 성질대로 하다가 저는 이런 요소가 하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간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원래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위 36개 전술 중에 제일 돈 안 들고 제일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질이에요. 그 간첩 심어가지고 니두가 말이야 이러면 순식간에 사이가 나빠지거든요. 이게 한 번 들을 때 괜찮은데 2번 듣고 3번 듣고 이러면은 진짠가? 그리고 확인할 길이 없을 때는 진실로 믿어버리죠.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관계는 아주 많이 쓰이는 아주 저렴한 효율적인 전략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언제나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당원이다 이거 분명히 극렬 당원이다 이재명 지지하는 뭐 팬덤 결별 이래도 안 할래 막 그랬는데 딱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네, 당원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불필요하게 우리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아마 조사를 많이 할 텐데 왜냐면 우리가 기구도 만들어놨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만에 발각이 되면 우리가 이게 자꾸 내부 갈등 요인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네,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신에 저는 의사표현을 활발하게 하자. 말도 못하나. 뭐, 당대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하되,
꼬투리 안 잡히게. 저는 뭐 당내에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뭐 혼도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건전한 당내 토론으로 풀 수도 있는 것들을 굳이 또 외부에 특히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는 행태들이 저는 그 같은 당원으로서 좀 사실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만들어준 당대표도 저렇게 저 안에서 최고위원끼리 난리가 나고 문제가 있는데도 내려오란 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뭐만 있으면 당대표 내려오라고 하고 뭐 내려놔라 하는데 그분들부터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 내려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 순수성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아까 제가 댓글 우연히 보니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재명, 행정은 80점, 정치는 20점. 실망스럽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정치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주로 강의 다니면서 장기에 비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쪽은 그나마 막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나 일부 커뮤니티 이 정도에서 유통되는 거 말고는 국민들한테 그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데 네, 저쪽은 근데 나머지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장기말로 보면 그대로 그냥 따와가지고 저쪽도 포차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손절하니까 우리도 손절하자.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랑 소통하고 당원들의 의견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폭 넓게 봤으면 좋겠다. 지금 장기말로 보면 왕이 맨 앞에 있고 저기는 쫄, 차, 포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냐? 저는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정치인들이 꼭 한번 본인의 위치를 생각하고 열심히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그 나온다니까 좀 몇 분 이제 대신 질문 좀 해달라고 하셔서 아, 그 네. 장경태 혁신안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발표가 언제 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원래 사실은 제가 장경태 최고위원 혁신위원장한테는 매우 미안한 일인데요. 그 혁신위원회가 상당히 준비를 탄탄하게 잘 했어요. 지금도 뭐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발표를 좀 미루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도 한번 보셔서 알지만 뭘 얘기만 하면 그냥 갈등 소지가 돼가지고 안에서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좀 보류합시다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원래 그 최고위에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저희가 혁신안을 실행 가능한 것부터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회의가 막 좀 촉박이 끝나는 바람에 그 얘기를 일단 다 못했어요. 근데 아마 금요일 정도부터는 공식적으로 보고할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꼭 혁신위원회 외부 인사 안 해도 새로 안 꾸려도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거대로 할 생각인데 혁신안은 매우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해요. 저도 한번 봤는데 그다음에 그 미뤘던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통합, 대우 단결, 균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느라고 우리 장경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류돼서 제가 당대표로서 제가 그걸 조금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을 하나씩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그런 수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딱 생각나는 것은 우리도 당원 소환제처럼 뭐 예를 들어 해당 행위를 하는 당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을 당원 소환제로 불러 세워서 뭐 안 되면 뭐 제명까지도 갈 수 있겠죠. 뭐 이런 제도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밖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가장 불만이 이거더라고요. 이제 너무 효능감이 없어졌다, 당에 대해서. 그죠? 왜 물었더니 어느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때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고 문제 제기했다가 흐지부지 지나가고. 그래서 어느 하나 매듭 딱 쳐서 진짜 끈질기게 하나는 붙들어서 쟤네가 저 이상한 짓을 해도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해서 답답하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쟤네가 계속 거짓말하고 오염수도 아니라 그러고 뭐 외국 가가지고 핵고유 느낌이라니 뭐 헛소리를 해도 그게 그냥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그래 이상하네 하고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또 저러네 어차피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실망하는 감정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수박수박 하지 말자니까요. 네. 괜히 그게 우리 여러분의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조작 날조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는 우리가 공수처에 아무리 고발해봤자 어차피 공수처에 윤석열 라인으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수사할지 진짜 뭐 할지 안 할지도 전혀 모르죠. 지금 뭐 김건희 건도 수사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당연히 안 할 것 같으니 아예 특검으로 이제 모든 걸 가야 된다.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원내대표나 원내 계신 분들이 조직해서 특검을 계속 발휘하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쟤네가. 뭐 말만 하면 특검, 거짓말 특검, 무슨 특검 뭐 이렇게. 네. 제 심정하고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얘기 하나만 하는 소리지만 어쨌든 법사위가 봉쇄당해 있고 황당하죠. 법사위가 봉쇄당해 있고 어쨌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하여튼 180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해야 되는. 그래서 겨우 간신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 계실 때 이제 2개의 특검을 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상정을 시킨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똑같은 마음인데 참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물 국회를 막아놨더니 식물 국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뭐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해. 동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수일 때는 참 그 잔인합니다. 옛날에 언론악법 통과될 때. 그때 종편 생겼잖아요. 지금 그 후과를 또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임세은 네. 대변인께서 엄청 답답하신가 봐요. 네, 답답해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달 만에 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거의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퇴진 운동을 하고 있고요. 1465일 남았는데 저는 반드시 그 임기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거의 4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1465일인가 좀 짧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루하루 세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용산 간접에서도 탄핵 집회하고 있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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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특검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특검을 발의를 하는 걸 지금 너무 어렵게 했잖아요. 지금 네. 주권도. 그러니까 아예 당에서 특검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와 저 검찰이 조작 날조하고 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소수로 그러니까 그 건마다 특검을 계속 만들어서 쟤네가 지칠 때까지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은 이 윤석열 타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윤석열 타도 TF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시니까 우리 집에 아빠잖아요. 저쪽에서 깡패가 와서 우리 아빠 접해고 있는데 우리가 아빠가 문제 있다고 옷 뺏기고 지갑 뺏어가지고 밖에다 내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집안끼리 잘 아빠를 보호해야 우리도 칼 들고 깡패가 오면 우리도 같이 칼 들고 싸워야지.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뭐 고맙다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저도 마지막으로 네, 그냥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면 지금 나무위키 문제랑 뭐 온라인 커뮤니티의 각종 심리전 이런 것들은 현재적 문제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미리 민주당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챗GPT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럴듯한 내용들 사이사이에 되게 왜곡된 게 많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먹으면서 그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그럼 어떠한가? 지형이. 민주지형이 봤을 때 지금 뭐 5대5로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전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 전 정말 걱정이고 이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당내에서 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혁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두 젊은이, 젊은 정치인, 그러기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저랑. 젊은 프로게이머 아, 네. 출신. 지금은 아니시죠? 네, 흐흐드입니다. 흐흐드 그냥. 네, 알레미 흐흐드.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댓글이나 또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 말씀 간단히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쟁. 광주에서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이슈거든요. 좀 내년 공천은 그동안 민주당이 하던 방식, 네. 좀 어려운 얘기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민주당이 하던 그런 관행을 좀 깨고 광주라고 하는 곳은 국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네. 예,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이 교체를 한 번씩 확확 할 때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네. 한번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다음에 국민의당 때 2016년에 한번 네.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를 보고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서 혁신적인 공천을 해라. 네. 그런 요구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광주에서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도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네. 뭐 이상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분명한 것은 말씀 다 해놓고 뭐. 광주 호남은 우리가 이기는 곳이니까 여기서 민주당의 새로운 모델,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되게 뭐라고들 하시냐면 당원이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깨고 당원이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원내 소위 국회의원은 가진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전 지역별, 지역위원회별, 전국대의원회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전체 큰 중에 보면 작단 말이에요. 근데 원내위원장 입장에서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기득지위라고 하면 그 대의원 선발권, 뭐 이런 건데 저는 반대를 많이 심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의외로 흔쾌히 오히려 뭐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꼭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네, 오히려 뭐 대구, 경북이나 경남, 부산의 지역위원장들께서 더 먼저 제안을 하셨고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또 지난 저희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대의원제 폐지가 아주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에 대한 정말 반대 의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될 개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넘어야 될 산은 많긴 합니다. 네, 뭐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고. 아, 네. 그렇군요. 아, 몰랐습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넘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넘으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대표님께서 길 안내를 잘 해주셔서 같이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